자, 21년도 국가 7급 두 번째입니다. 이제 11번 역관주의. 22년도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또 나왔었네요. 자, 역관주의는 전리품이죠. 내가 선거에서 이겼단 말이야. 이러니까 공직을 내가 임명하게 해달라. 이게 민주성이죠. 그 전까지는 세습이었잖아. 동부 엘리트가 세습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거에 당선된 집권 정당이 공직을 임명하는 제도죠. 이러니까 정당 정치에도 발달에 기여하고 민주화에도 기여했겠죠. 특히 공무원을 보다시피 정치 지도자가 임명하다 보니까 통제하기 쉬워져요. 그 결과 집행의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어쨌든 집권 정당이 공무원 임명하니까 이런 정당 정치 발달에도 공헌했을 거고요. 근데 4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안정성은 떨어지겠죠. 안정성은 신분 보장 관련돼 있는데 이 친구는 공직 경질제란 말이야. 공직 순환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과 지속성은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단순할 때는 괜찮은데 행정이 복잡해져서 장기 근무가 필요할 때는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줄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내려갈게요. 직업공무원제죠. 인사행정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고 지금의 모든 개혁은 이런 직업공무원제를 좀 개혁하는 거예요. 이런 개혁하는 제도는 다 중요합니다. 뭐 개방형이라든지 전문 경력관이라든지 전부 중요합니다. 연봉제라든지 직위분류제 들어왔을 때도 얘가 개혁이 되거든요. 자, 얘가 들어왔을 때는 첫 직업이자 마지막 직업이야. 평생 직업이죠. 젊고 유능한 젊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절대 왕정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졸업한 친구들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공직에 임명했던 겁니다. 그지? 또 신분 보장이 되게 강해요. 첫 직업이자 마지막 직업이니까. 물론 실적주의도 신분 보장이 강해요. 근데 실적주의는 개방형이 있단 말이에요. 개방형 실적주의는 오히려 신분 보장이 약할 수 있어요. 대신에 실적주의는 역관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를 들어왔기 때문에 중립성을 대단히 강조해요. 근데 직업공무원제는 절대 왕 밑에 있었기 때문에 중립성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역관주의 폐해가 심했던 또는 정치에 대한 행정 개입이 심했던 나라들은 중립을 강조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나라들은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신분이 보장되니까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이 좋아진다는 거. 이건 맞는 말이죠. 또 대학을 갓 졸업해야 되니까 젊고 유능한 인재가 들어오고 평생 근무합니다. 평생 근무해야 되니까 제일 밑으로 들어가는 폐쇄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계급을 만들어서 승진 경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보수를 두둑히 줘야 될 거고 노후 보장이란 연금도 있어야 돼요. 미국은 1930년대 가야지 공무원 연금 제도가 만들어져요. 됐지? 자, 근데 문제가 뭐다? 신분 보장되고 또 폐쇄형이다 보니까 환경 요구에 민감하지 않고 요 내부 이익에 집착합니다. 윗사람 말만 따른다든지 요 특권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특권 집단화되었다는 것은 세습이라든지 신분이 보장됐을 때 나오는 문제점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대신에 누구나 폐쇄형으로 들어가고 누구나 같은 경로로 올라가다 보니까 요 직업관이 만들어져요. 직업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직업윤리라든지 일체감이나 단결심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통제하기도 쉬워집니다. 상사가 부하를 통제하기. 물론 국민들이 이 친구들을 통제하기는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지금 검사들 봐봐. 도대체 국민을 위한 검사인지 아니면 상사를 위한 검사들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체감 불리한 게 아니라 일체감이나 단결심 또 공직에 헌신하려는 이런 공직 윤리 같은 건 오히려 강화됩니다. 개방형보다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살라몬의 이제 직접인데 올해는 9급에서 이제 강제를 물어봤어. 살라몬은 직접성이 높다, 낮다 하고 강제성이 높다, 낮다라고 구분합니다. 여태까지 직접성밖에 안 물어봤는데 올해는 9급에서 강제성을 물어봤어요. 이제 강제성도 봐둬야 되고 더 나가서 정부가 직접 할 때, 항상 정부가 할 때하고 민간이 할 때 항상 스펙트럼이야. 정부가 할 때하고 민간이 할 때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일루 갈수록 직접성이 높은 거고 일루 가면 간접성이 좀 직접성이 낮은 거겠죠. 일루 갈수록 강제성이 높을 거고 일루 가면 강제성이 낮을 거예요. 그 결과 정부로 가면 갈수록 뭐가 좋아진다? 목표 달성도라는 효과성이 좋아지고 왜 반드시 지켜야 될 거니까 누구나 해야 될 거니까 형평성이 좋아질 겁니다. 대신에 효율성은 민간이 더 나아요. 스스로 판단해 갈 거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 되게 1번 찍고 끝내버려요. 사회 규제는 높은 거 아니냐.
강제력이 높죠. 규제가 강제력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돈이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같은 게 낮아요. 이랬죠? 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거니까. 근데 직접성은 안 그래요. 경제 규제와 비교되는 게 여기는, 사회 규제와 비교된 경제 규제예요. 경제 규제는 정부가 너만 해라, 너만 해라, 가격은 얼마다, 바로바로 개입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회 규제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바운드리만 설정해 주는 거야. 준수 여부는 민간이 하는 거예요. 물론 어기면은 벌금이나 처벌이 들어가죠.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바운드리 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 규제가 직접성이 높고 사회 규제는 중간으로 나와요. 또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정부 소비. 이게 소비야, 소경. 그다음에 공기업과 출자기업. 출자기업 민간 지분이 있어야 되지만 이론적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100% 정부 거예요.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 의지만으로 100% 지분 가지고 만드는 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성이 높아요. 그치? 근데 공기업은 제3섹터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주체 개념 본다면은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의 분류인데 직접성이 낮은 걸로 나와요. 근데 살라몬은 공기업은 직접성이 높게 나와요. 공기업이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직접 대출이야. 간접 대출은 낮지만 직접 대출은 높은 거로 나와요. 그다음 정보 제공, 정부지만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경, 공대 뭐 해가지고 좀 외워두십시오. 요거는 살라몬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소경 공대보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는 게 사회적 규제와 경제 규제를 비교할 것, 그다음에 공기업과 출자 기업을 비교할 것, 잘 나오는 게 정부 소비였어요. 이제 정보 제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강제력이 나왔죠. 강제력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절차 문제인데 절차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항상 절차 문제 나왔을 때 1번은 목표입니다. 목표보다 앞에 갈 수 있는 건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의제 설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문제 정의, 평가 단계나 결정 단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제론 할 때만 문제 인지나 문제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 안 나와요. 무조건 목표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세워야 돼? 대상이나 기준을 잡아야 돼요. 목표가 1번이고 대상이나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라는 가설 설정을 해요. 가설, 그 다음에 실험이라는 검증을 할 거야. 이걸 위해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고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돼? 반드시 환류를 해야 돼요. 결과 제시하고 환류해야 돼요. 목표가 1번이고 기준이나 대상이 나올 거고 가설을 만드는 게 인과 모형 설정이야. 검증하는 게 사회 실험 같은 것들이고 이걸 위해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 제시하고 환류할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문자를 목기 가검 써놨어. 목표 설정, 기준이나 대상, 가설 검증, 인과관계야. 그다음 그 사회적 실험 검증 이런 것들 가설 검증해가지고요. 목기 가검을 외워달라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순서인데 순서 문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무조건 1번은 목표, 맨 마지막은 환류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냥 갖다 박아놔버려. 목표가 1번이다. 목표보다 앞에 갈 수 있는 건 문제 정의밖에 없는데 이건 의제론밖에 안 나온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전부 다 작년 문제들은 논점이 하나예요. 또 개방형과 폐쇄형 줬다는 건 서로 비교하라는 거야, 그냥. 그치?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개방형, 2번은 폐쇄형, 3번은 고위공무원, 4번 대표 관료제. 그럼 문제가 4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문제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옳은 것으로 물어봤네요. 옳지 않은 게 더 쉬운데 옳은 거 물어봐 버리면 다 찾아야 됩니다, 이제. 개방형이 나왔을 때 떠오른다는 건 누구다? 직위분류제와 엽관주예요. 엽관주를 잘 못 떠올려요. 그다음에 폐쇄형일 때 누가 떠올라야 돼? 직업공무원제하고 계급제가 떠올라야 돼요. 자, 개방형은 외부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경력자가 들어와요. 이러니까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폐쇄형보다 침체 막을 수 있고 전문가가 들어와서 효율성이 높아진 것도 있고요. 활력이 좋아져서 얘는 개방형은 되게 임기제거든요. 그 임기 동안 성과 나오지 않으면 그만둬야 돼요. 이러니까 성과 관리가 가능하잖아, 지금. 그 결과 뭐가 좋아진다? 효율성이 좋아져. 답은 1번이 옳습니다. 2번 틀렸죠? 폐쇄형은 계급제 쪽이에요. 직위분류제가 개방형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폐쇄형이 일반 행정관 이거저거 다 하는 순환보직이야. 개방형은 폐쇄형은 그래서 계급제 바탕을 두고 전문가보다는 일반 행정가 중심으로 틀렸죠.
자, 그다음에 개방형은 보다시피 외부에서 막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들어온다는 건 밑에 있는 사람이 승진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장기 근무가 아니라 그 임기 동안만 근무하고 그만둡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분보장 약하니까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다음에 사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승진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장기 근무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안정적이고 사기가 높고 장기 근무되는 건 누구다? 폐쇄형입니다. 뭐 쉬운 문제였고요. 또 내부 승진 기회가 많다. 당연히 폐쇄형이에요. 내부 승진 기회가 적은 게 아니라 많고요. 또 폐쇄형은 젊은 애 데리고 들어와서 키워가는 거야. 개방형은 이미 전문가가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와서 키우는 게 아니고 교육훈련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된 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그 일을 맡기는 거고요. 폐쇄형은 젊은 애 데리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해가면서 경력 키워가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승진, 경력 발전, 교육훈련 기회 전부 다 폐쇄형이 많아요. 다 틀렸네거든요. 옳은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양성 관리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다양성 관리. 우리는 여태까지 대표 관리자밖에 안 배웠고, 대표 관리자보다 균형 인사가 더 넓은 개념이야. 왜? 이공계 일자리가 대표 관리자, 사회 약자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소외계층,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저소득이라든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공계 전문가도 또 우대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게 균형 인사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 넓은 게 뭐다? 다양성 관리야. 단순하게 뭐 이공계뿐만 아니라 성별, 세대별, 그다음에 뭐 가치관별 다 들어옵니다. 뭐 요새 뭐 Z세대, 뭐 M세대, MZ세대 별게 다 있더라. 우린 386 세대한테 치여 살았는데 또 나이 먹으니까 뭐 Z세대, MZ세대한테 치여 살더라고. 우린 X세대인가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헷갈려 지금. 근데 이 모든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관리가 생정학이라는 책에 자세하게 들어왔어. 뭐 샐러드 볼, 멜핀 팟 해갖고 자세하게 들어왔는데 요 유튜브 딱 찍으시면 바로 다 강의합니다. 보다시피 단순하게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 가치관, 이런 내면적 다양성까지도 다 인정해주고 관리해주고 서로 융합되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 결과 이걸 통해서 직무 만족도도 높이고 조직의 성과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인적 자원 관리 과정 맞아요. 그래서 다양성 관리란 내외 차이를 가진 다양한 조직 구성원을 공평하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적 자원 관리다. 그래서 진짜 목적 생산성이겠죠. 근데 모두 있다는 구성원의 만족감도 있다는 겁니다. 그치? 이런 다양성 관리 일환으로 균형 인사 정책이 있고요. 그 일환으로 대표 관료제가 있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대표 관리제가 제일 작은 개념이고 균형 인사 정책이 더 넓은 개념이고 다양성이 더 넓은 개념.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단순한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도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도 볼 거고 성별도 볼 거고요. 당연히 볼 거고 세대도 볼 거고 이제 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양성 관리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보십시오. 7급 시험 남았잖아, 지금. 아직 지방직 남았잖아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이네요. 논점은 단일 논점인데, 그래, 쓰레기통 모형에서 그래도 안 나왔던 걸 좀 물어봤어. 아니, 안 나온 건 강의는 다 해요. 다만 여태까지 잘 안 나왔던 쓰레기통 모형의 가정을 물어봤어요. 제가 정책 결정 모형 나왔을 때는 어떤 모형 나오든 간에 합리 모형과 비교된다고 그랬죠. 합리 모형. 물론 만종 모형이란 경영학과도 비교될 수 있겠지만은 대개 정치 모형인 쓰레기통 모형하고 경제학 모형인 합리 모형이 많이 비교돼요. 합리 모형은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봐요. 응집성이 아주 강합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완전히 개별적인 주체야. 응집성이 아주 약해요. 이걸 조직화된 무정부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긍정적인 면을 봐요. 어떻게 이루어졌죠? 문해선참,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그지? 문에 참선이 맞을 텐데 참여자 선택기회. 이 선택기회가 사건이야. 어떤 사건을 계기로 요게 네 가지가 만났을 때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 키워드가 우연한 사건이죠. 사건을 계기로 정책이 만들어진 걸 설명하는 게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그리고 합리 모형과 비교되죠. 합리 모형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모두 있어야 돼. 인과성도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도 일관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다시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인과성도 모호하고,
그다음에 일시적 참여가 있어야 돼. 여기 빠진 일시적 참여. 요 개념을 지금 틀리게 만든 거야. 일시적 참여. 합리모형과 비교됐죠. 조직의 참여와 범위, 그들이 투입한 에너지 유동적이다. 이건 불명확한 기술이 아니라 일시적 참여예요. 틀렸고, 반면에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게 뭐가 되는 거야? 불명확한 기술이 돼. 이게 바뀐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뭘 선호하는지, 사회가 선호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선호한 게 뭔데? 일본이 뭔데? 교육이야, 국방이야, 외교야? 모르겠잖아, 지금. 우리는 미국이야, 중국이야, 일본이야? 모르겠단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사회가 어떤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리 모형이 됩니까? 이게 문제성 있는 선호예요. 우리 국민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뭘 좋아하는 걸 알아도 어떤 정책이 이 목표를 달성할지 말지 인과관계도 모르겠고, 그리고 참여도 유동적이에요. 단기 참여했다가 빠져버리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요게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가정을 틀리게 맞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죠. 스위톡 모형은 우연히 네 가지가 만났어. 그때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는 준해결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자원이 준비될 이유도 없고 합의가 될 이유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결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반대한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잽싸게 해버릴 거야. 잽싸게 날치기죠. 그 다음에 자꾸 걔가 반대해서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럼 걔가 잠깐 다른 일 하려고 나갔을 때 잽싸게 해버리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진백이에요. 계속 가만 미뤄두다가 걔가 엎들 때 결정하는 거야,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잽싸게 한다. 나가게 한 다음에 결정한다야. 진백이나 날치기가 들어와요. 진백이 날치기를 이렇게 끼워 넣기나 밀어두기로 했네요. 됐지? 진백이가 밀어두기일 거고 끼워 넣기가 날치기겠지, 이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맞습니다. 내가 이 문제가 그래도 좀 새로웠다는 게 뭐냐면은 잘 안 물어봤던 가정을 물어봤어요. 맨날 흘러다닌 세 가지 우연한 사건, 독자적 흐름 이런 것만 물어봤지 가정을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합리 모형과 비교된다는 것.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민주주의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비판한 모형도 있어요. 무치아로니의 모형 있잖아요. 이거 눌러보십시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델파이가 나온 정책 델파이. 정책 델파이가 나왔을 때는 뭐야? 이제 델파이와 비교돼요. 또는 브레인스토밍과 비교될 수 있지만 브레인스토밍과 비교되기보다는 되게 기존의 델파이와 비교돼. 기존의 델파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익명으로 하고 합의가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값 위주로 환류해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델파이예요. 근데 정책 델파이는 그게 아니었죠. 이 직전 연도에 아마 델파이가 있었을 겁니다. 델파이 문제가 정책 델파이가 나왔네요. 올해는 안 나왔지. 내년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예측 기법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익명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견해 나왔다. 그 다음에는 토론이에요. 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합의가 목적이 아니라 네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값이 아니라 극단적인 통계값,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또는 분야별 대표자들, 이걸 식견 있는 다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의견을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옳지 않은 거네요. 대립되는 입장에 내재된 가정과 논증을 키워드가 표면화시키고 끄집어냈죠. 명백하게 만드는 게 목적, 합의가 목적이 아니라 의견 표출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됐죠? 보다시피 의견을 집약할 때 다양한 참여자가 있다고 그랬어. 일부러 극단가, 의도적으로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극단적 수치를 강조합니다. 델파이는 주로 중간값이야. 합의하기가 목적이니까 이것도 맞았죠? 표현이 좋다 지금. 그 다음에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토론입니다. 자, 갈등 다 나왔지? 그 다음 공개 토론이 비공개 토론이 아니고요. 분야별 대표 모은 다음에 토론시켜버리는 거야. 됐지? 답은 3번이 틀렸죠. 그다음 보다시피 전문가만 들어가는 게 전문성을 강조하는 게 델파이라 전문가만이 아니라 전문성을 주로 강조하는 게 델파이라면 보다시피 이해관계자 또는 식견 이거를 식견 있는 다수의 창도가라고 그래요. 왜? 분야별 대표자가 들어와요. 이해관계자라든지 식견 기준으로 전문성도 있지만 이게 들어와서 의견을 끄집어내고 논쟁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 식견 있는 다수의 창도가라고 그래 이거를. 델파이 정책 델파이가 나왔네요. 그 직전은 아마 델파이가 나왔을 거예요. 하다 보면 알겠죠. 내려갈 거 이제 20년 내려갈 거니까요.
근데 19번은 이제 진짜 통계학이 나와버렸어. 와, 나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몰랐거든요. 물론 설명을 다, 이거 눌러봐요. 다 설명해요. 내가 1.5, 연가설 규모가 다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여기밖에 몰라요. 통계학은 제가 안 했거든요. 조방을 싫어해가지고 조사 방법을 안 해버렸어. 대신 전자정보를 했어요, 제가요. 미안해. 그래서 사실 통계학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용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딱 그 수준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지?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울 때는요, 항상 어떻게 세우냐면은, 자, 내 수업 들었을 때 항상 부정적으로 세워요. 이게 논리학적 오류를 없앤대요. 왜 그런지는 나한테 묻지 말고 논리학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내 강의 들어봤자 효과가 없다. 이게 연가설, 귀무가설이야. 한강에 그 다리 건설해봤자 효과 없어. 그지? 그 주사 맞아봤자 코로나 예방 효과 없어. 이게 이제 귀무가설 효과 없다 가설이에요. 우린 이걸 기각되길 바래요. 그래야지 내가 주장하는 게 참으로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다시 할게. 나는 어떤 코로나에 A란 주사가 효과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은데 가설은 효과 있다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가설이 효과 없다라고 가설을 세우는 이 주사는 맞아봤자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가설을 세우는 거야. 이걸 귀무가설, 연가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기각되기를 바래요. 이 거짓이길 바래. 그래야지 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해보니까 연가설이 진짜 참이야. 진짜야, 진짜. 진짜야. 그럼 내 수업은 효과가 없는 거야. 그 약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각해버린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내 그 약, 내 수업은 효과가 없는 게 진짜인데 그걸 기각했다는 거는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다, 그 주사를 맞고 있다는 거야. 잘못된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일종 오류, 알파 오류라고 그래요. 됐지? 이게 알파야. 그 다음에 문제 정의 자체 잘못된 게 이거는 메타 오류잖아요. 알파, 베타, 메타잖아, 지금. 1종이 알파 오류, 2종이 베타 오류, 3종이 메타 오류예요. 됐지? 반면에, 그럼 이게 아니면은, 나 이걸 검증할 건데, 이게 아니면은, 얘가 있다. 이게 대립과설이라고 그래요. 대립과설. 자, 이종 오류는 뭐냐면, 귀무과설이 거짓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귀무가설이 거짓이면은, 다시. 귀무가설이 참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귀무가설이 거짓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기각해버리고 내 수업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게 뭐다? 이종우리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연가설, 귀무가설은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이야. 그지? 이 가설은 어떻게 세? 이걸 어떻게 세운다고? 증명하고자 하는 정책인데 일단 효과가 없다라고 가설을 세우는 게 연가설, 귀무가설이고 이게 아니길 바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였던 거야. 진짜면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게 뭐다? 일종오류야.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오류는 내 수업은 효과 없다가 틀린 거예요. 틀리면 지금 들어야 돼요. 근데 듣지 않고 안 듣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이종 오류, 베타 오류야. 그치? 요게 베타야. 그래서 1종이 알파가 되고 2종이 베타야. 여기까지는 설명이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작년 책을 쓰면서 검정력과 유의 수준을 지워버렸거든요. 지워버렸는데, 재작년인가 바꾸면서, 뭐, 여기까지 안 나오겠다. 근데 그게 나와버렸더라고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종 오류가 뭐다? 신뢰 수준. 우리 통계할 때 신뢰 수준 표본 오차 5%막 그러잖아. 뭐 95%다 하잖아. 5%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오차 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신뢰 수준, 유의 수준이에요. 신뢰 수준, 유의 수준이 알파고요. 검정력이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뀐 거야, 지금.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어, 여기 1 마이너스 알파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알파가 신뢰 수준이고요. 알파가 그 다음에 물론 1-알파라는 소리는 그 일종으로 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바뀐 거 지금. 요게 유의 수준, 신뢰 수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알파로 가야 되고 검정력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베타로 가야 돼요. 그럼 요걸 물어본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지워버렸는데 강의를 할 때 저도 검정력이 뭔지 신뢰 수준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에 거 1번, 2번, 3번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밑에 건 설명하지 않았었는데 요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통계학을 이건 아닐 줄 알고 빼버렸는데 요게 나와버렸어 지금. 다시 합니다. 항상 가설을 세울 때는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이 있어. 이걸 영가설, 귀무가설로 세워요. 효과가 없다라고 가설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였던 거야. 그러면 진짜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 내 수업은요. 근데 이걸 기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정 오류.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두 번째, 이종 오류는 맞는 거야. 내 수업은 효과가 있어, 지금. 연가설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기각을 해버리고 내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옳은 걸 안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종 오류예요. 베타 오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1종이 알파고 2종이 베타인데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 그러고요. 검증력을 우리 1-베타라고 그래요. 요걸 틀게 만들었네요. 됐죠? 19번의 답은 이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험 동기부여네. 전부 다 작년 문제는 논점이 하나야, 지금. 하나 준 다음에 물어본 거야, 지금. 그쵸? 자, 과정이론이다. 오, 또 나왔네, 이거. 동기부 불험은 과정이론이다.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기대의 수단성 유인가예요. 기대는 내가 노력했을 때 성과가 나온다는 거고, 성과 나왔을 때 보상이 온다는 게 수단성이고요. 이 보상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가 유의성이에요. 전부 다 주관적이야. 기대감이 뭐라고? 노력했을 때, 보상이 아니라 노력했을 때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노력했을 때 성과 나온다. 그 다음에 성과 나왔을 때 보상 연결되는 게 수단성이 되겠죠. 성과하고 보상이. 그래서 노력이 성과로 가야 되고 성과가 보상으로 가야 돼요. 틀게 만들었네. 답은 2번이네요. 답은 쉬웠죠. 그래서 3번은 맞았죠. 그다음 유인가가 뭐라고? 요 보상에 대한 개인의 매력도예요. 객관적 매력이 아니라 주관적 매력이에요. 내가 노력했을 때 성과가 나와야 되고 성과가 나왔을 때 조직은 보상을 줘야 되고 이 보상이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움직인다는 게 브롬의 기대 이론이야. 단순한 욕망뿐만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왔죠. 됐지? 또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도 있어야 될 거고 또 환경도 유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과 나오는 건 내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환경도 유리해야 되고 내 능력도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한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가 막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대 이론은 과정 이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성인지가 나왔네요. 옳은 거 찾는 거야. 와, 이건 어렵게 나왔다. 그죠? 2번은 찍는 게 아니죠. 당연히 여성성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남자 들어옵니다. 여성이다, 남성이다. 여성만 우대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평하게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렵다고 한 이유가 연도를 물어봤어요, 지금요. 연도를 언제 들어왔나? 내가 소독이 제일 먼저라고 설명드린 게 아니라 소독이 아니라 이건 어디 거야? 호주 거예요. 호주가 제일 먼저였고요. 독일이 제일 먼저인 건 조세출 예산제도예요. 호주가 제일 먼저였고, 그치?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답은 2번, 3번, 4번이 아니고 10년에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그치? 이건 어려운 문제였는데 특히 이제 옳은 걸 찾다 보니까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치? 옳지 않은 걸 하나 찾으라고 하면 그 대충 찍었을 텐데 옳은 걸 찾으라고 하니까 어려웠는데 사실 이건 설명드려요. 내가 조회출 예산은 소독이다, 독일이다. 성인지는 호주다. 성평등이 제일 강한 나라가 호주였다. 원래 영국에서 범죄자를 쫓아내던 곳이 호주였기 때문에 이상하게 남성, 여성 비율이 달랐기 때문에 성평등이 제일 강한 나라다.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설명드렸고요. 브라질이 있으니 주민참여예산 제도다. 그 다음에 자본예산은 또 스웨덴이다. 이상하게 LIBS, PBS, PPBS 영어로 나오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나라들이에요. 어째 성인지는 어쨌든 호주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걸 찍으신 분은 좀 그래요. 또 예산, 성인지 예산은 법령할 때 설명합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에도 있습니다. 행정안 만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산 사업도 하고 기금도 들어갑니다. 또 여성성이 아니라 물론 여자가 소외를 됐기 때문에 여자한테 많이 가는 건 맞지만 꼭 여자한테만 우대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하겠다는 거지 특정성을 우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됐지?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은 여태까지 예산 원칙은 통제 아니면 신축성이었는데 통제도 아니고 신축성도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경향이라고 그래요. 어제 10년도에 들어온 거고요. 연도를 물어봤죠.
이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나올 겁니다.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지? 여태까지 연도 갖고 틀게 만든 건 없었는데 예, 틀게 만들어 갖고 이제 뭐 답을 정답했지 이제. 자, 이제 오주의 분권화 정리도 나왔네요. 근데 오주를 몰라도 이건 맞출 수 있습니다. 분권화 정리. 그지? 요 개념.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데 규모의 경제가 있다. 그럼 무조건 중앙이 해야 돼요. 왜? 많이 만들수록 싸니까. 근데 규모 경제가 없다면 차라리 누가 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 지역에서 하는 게 낫다는 거야. 왜? 그 지역이 그 지역 주민들을 정확하게 수요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규모 경제가 있고 외부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누가 한다? 중앙이 하는 게 맞다. 이게 아니라면 지역 주민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지방 정부 하는 게 낫다는 게 분권화 정리예요. 됐죠? 그래서 보니까 중앙정부 공공재 공급 비용이 지방정부보다 적게 든다고요. 그럼 중앙이 해야죠. 규모 경제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기업은 아니야. 또 외부 효과가 있다? 당연히 중앙이 하든 광역행정을 하든 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뭐가 좋아진다는 거? 이게 없다면은 지방이 할수록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줄 수 있, 그 공급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시피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에 효율적인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라고? 이런 규모 경제가 없다. 생산 비용이 동일하다면 중앙이 하나 지방이 하나 생산 비용이 동일하다면 차라리 지방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왜? 세세하게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중앙은 그게 안 되잖아. 획일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랬죠? 이게 분권화 정리입니다. 오지를 모르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중앙 집권, 지방 분권 문제 풀어본 겁니다. 여러분 학자 때문에 진짜 헷갈리는 거야. 지워보십시오. 지워도 답은 나옵니다. 정말 이 학자를 물어보지 않았다면은 뭐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학자 오치 정리 별거 없어요. 지방 이론의 학자들은 별로 이렇게 그 중요한 논점이 없습니다. 거의 뭐 누굽니까? 티부 가설 정도인가? 그 정도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집권화 논리와 분권화 논리밖에 없어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신축성 유지 방안이죠. 이용과 전용. 요게 이제 나왔는데 이용은 장관학이니까 입법 과목이죠. 국회 의결 받아야 되고 승인 받아야 되고 안 돼, 틀렸네요. 옳은 거 찾는 거네. 원칙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회 의결 필요하고 승인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거지 승인이 됩니다.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칙은 승인 받아야 되고 예외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승인받지 않고 합니다. 됐죠? 답은 2번이 맞죠. 기관관. 왜냐면 이건 장관항은 기능별이에요. 자, 이건 문제가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소관이 있고요. 소관이 기관이에요. 그다음에 장관 항이야. 요게 입법 과목이야. 요건 요거고요. 소관이 제일 먼저 있으니까 얘가 더 넓어 보이죠. 안 그래. 기능별 분류가 훨씬 더 넓어요. 교육부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야. 교육 기능은 여러 부처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산업 뭐 이런 것도 인력도 마찬가지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이 비록 먼저 나오지만 장관항 기능별이 훨씬 더 넓어요. 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요 기능별의 장관항을 바꾼다는 거는 이 기관을 넘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물어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소관보다는 기능이 더 넓은 개념이란 소리예요. 비록 소관이 먼저 있지만, 그지? 기능별이 더 넓은 개념이고 이거를 다시 다 그 부서에 있는 기능을 다 모아서 다시 기능으로 묶는 거예요. 소관으로 먼저 가른 다음에 같은 기능끼리 다시 묶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러니까 기능이라는 이 장관항이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기관도 넘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 옳아요. 세출 예산의 항은 전용이 아니라 보다 이용이야. 세항과 목이 전용이에요. 됐지? 틀렸죠? 항은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세항과 목은 국회 의결 없이 기재부 장관 승인할 수 있죠. 이건 전용이 아니고 항 때문에 틀렸네. 세항으로 바꿔주면 맞습니다. 둘 다 한정성 원칙 예외죠. 왜? 용도 바꾸는 거잖아. 한정성 세 가지잖아. 용도, 목적, 질, 그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시간이잖아요. 얘는 용도 바꾸는 거니까 질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답은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나온 표현이어서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소관보다 오히려 기능별 분류가 더 넓다는 건 사실 알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옴부즈만입니다. 자, 이 친구 나왔을 때는 일단 스웨덴이 제일 먼저였고요. 스웨덴 두 번 나오잖아. 자본예산하고 옴부즈만하고 할 때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 호민관 제도였죠. 행정이 복잡해지니까 사법부가 제대로 된 권리 구제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이런 사법제도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게 옴부즈만이야. 소속은 의회 소속이죠. 의회 소속이니까 입법 통제 쪽이야. 근데 직무상 독립이야. 그래서 의회 소속일 때는 직무상 독립을 하려면은 법률로 하면 안 되고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의회가 손 못 대니까요. 반면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인데 행정부 소속이니까 법률로 정해도 직무상 독립이 될 수 있어요. 됐지? 자, 원칙은 반드시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직권조사가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 옴부즈만이 아니라 일반적 옴부즈만이야. 원칙은 요구 신청이지만 예외가 직권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권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사법부 소속이 아니야. 입법부 소속이야. 입법부에 임명할 수도 있을 거고 대통령이 입법부 의결받아 그 동의받아서 임명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사법부가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빨 빠진 개입니다. 권고밖에 안 돼요. 사법제도는 직접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합니다. 이걸 직접적이라고 하지만 얘는 간접적밖에 안 돼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틀렸죠? 대신에 장점이 뭐다? 이런 사법제도에 이런 긴 절차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권익을, 이거는 한계를 물어본 거네요. 자, 이건 뭐다 하면은, 너무 현실적인 내용이다. 답은 이론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문제는 2번은 뭐 현실적인 내용을 들어갔죠. 우리나라 옴부즈만 같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도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도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나 봐요. 그리고 보다시피 간접 통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권익구제 한계가 있는 건 맞는데 너무 이론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현실로 빠져버렸다 지금. 딴 건 옳은 거 찾는 거죠 지금. 딴 게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모르는 짐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사법부가 임명하는 게 아니야. 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의회 임명하든 또는 의회 동의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누가 임명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법부가 임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간접 통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칙은 청구지만은 예외적으로 직권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무효 취소 안 된다는 공통점이고요. 2번 너무 현실적인 내용이야. 어떤 나라가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나라를 빗대어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왜 이렇게 되는지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또 나왔죠. 이 빅데이터가 나온 이유가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전문가가 데이터를 올렸어요. 그지? 그럼 우리는 검색을 해서 찾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빅데이터잖아, 지금. 내가 지금 문자 올리냐? 아니잖아. 영상, 말 다 올라가잖아, 지금. 이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요. 이러니까 공급자들은 차라리 뭐가 되는 거야? 플랫폼이 되는 거야. 그지? 포탈이 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치? 요새 노블록스가 뜨고 있대. 거기 들어가면 이상한 게임이 많죠. 걔네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들 공간을 주고 일반 유저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 갖고 돈 벌고 막 그럽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 이러니까 정형적인 데이터, 원래 문자겠죠. 비정형적인 데이터, 음성이나 영상 같은 것들 다 포함됩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 다 포함돼요. 사진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포함돼. 정형 데이터도 포함되고 반정형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반정형, 비정형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걸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러니까 뭐가 발달돼 있어? 센서 장비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여기서 새로운 걸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중요해졌죠. 됐죠? 또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뭐가 한다? 이 빅데이터 나왔을 땐 반드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요새 뜨고 있는 게 요새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그치? 침해를 막아줄 거니까 도용이라든지 막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위변조를 막을 수 있으니까 사생활 침해 문제가 아니라 위변조 같은 것들을 빅데이터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 이런 데이터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올라오고 공급자는 데이터 올리기보다는 데이터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일반 유저들이 올리게 만들고 거기서 유의미한 걸 끄집어내 갖고 새로운 걸 미리 알려주는 게 빅데이터 기술이에요. 그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위전조도 방지해야 되고 사생활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 내용을 물어봤는데 여러 번 기출 지문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자, 21년도 문제를 평을 한다면요. 25 문제를 내는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 7급치고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왜 평이하게 나왔다고 말하냐면은 전부 다 논점을 줘요. 빅데이터다. 그 다음 올라가니까 옴부즈만이다. 전부 논점을 하나씩만 줘요. 하나씩만. 이용과 전용이다. 다 줬잖아 지금. 오지 정리다. 다 주고 푸는 거야 지금. 논점을 준 다음에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쉬워요. 그 다음에 브리타 지문이 거의 없어요. 버금 지문이. 얘 때문에 헷갈린다. 뭐 이런 지문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내버려 국가직은요. 깔끔하게 내고 국가직이 특히 그래. 깔끔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지? 이거는 그 인역처가 하는 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잘못 내면은 인역처 존폐가 지금 걸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럼 어렵게 내려면 이 논점을 가려줘야 되는데 가리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지금. 사례 문제도 없고요, 지금. 올해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쉽습니다. 올해 봐봐. 논점 가리지, 사례 문제 나오지, 버금답으로 몇 개 갖다 박아버리지, 연역만 물어봐 버리지. 그래서 내가 틀릴 만한 건 아까 연역 물어볼 성인지에서 한 10년 들어왔는 걸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나머지 보기가 다 본 거기 때문에 찍을 게 그거밖에 없었을 거야. 아마 다른 게 답이었으면 정말 미쳤을 거예요. 정말 10년이 맞나? 그치? 근데 딴 게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걸 찍었으면은 맞았을 겁니다. 딴 걸 그럼 뭘 찍을 건데? 그지? 성인지는 호주 거라는 걸 우린 배우잖아요. 다 배웠어, 이거. 그다음에 지방도 있고 중앙도 있고 기금도 예산도 다 배웠단 말입니다. 다만 몇 년도에 들어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암기를 안 했던 것뿐이죠. 근데 그걸 물어봤는데 그거를 만약에 답을 취하지 않고 다른 걸 답을 취했다면 정말 걔 때문에 미쳤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딴 게 없으니까 그걸 찍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쉽든 그 내용이 정말 어렵든 쉽든 간에 버금답이 많았을 때가 실제 난이도가 높아요. 시간 난이도가. 문제 내용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기가 헷갈려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야. 그다음에 전부 논점이 단일 논점이야. 선행인지. 그다음에 불험. 거의 단일 논점이죠. 통계 가설. 요게 좀 어려웠겠다. 근데 딴 건 다 우리 배웠던 것들이잖아, 지금. 밑에 건 거의 안 했을 거야, 이거. 정식 대립파. 전부 단일 논점이기 때문에 논점은 명확하게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쉬워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논점을 가리고 내용을 주고 내용을 물어봐 버리고 사례 문제를 물어봐 버리고 그럼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그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나와 버리고 이래 버리면은 또는 개수 문제라든지 이제 좀 있어봐 이제 개수 문제가 나올 거야. 몇 개 틀렸냐 이런 문제까지 그래 버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 대충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2021년도 실금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20년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